오늘 아침에 예. 정유라 집에 갔다 왔어요. 주진우 기자가 아까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 저기 같이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정유라 위로 해주려고. 정유라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주진우거든요. 예. 그래서 주진우 이제 결자 해지하자.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 제가 잘 또 설득하면 제 이야기는 잘 들어요. 예. 그래서 갔는데 한남동이요. 신변 아니죠. 거기 신사동인가? 그 정도인데 지난번에 그 강도 근데 이제 신변 요청 경찰에 했다가 그거를 해제를 스스로가 또 시켰더라고요. 어허. 시켜서 정유라 만났는지 안 맞는지 이야기는 또 이따가 여러분들 자세 봐서 해드릴게요. 예. 자, 올해가 촛불혁명 원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주제는 SBS 러브의 패밀리가 뽑은 2017년 촛불이 해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민석 의원님 뭘 뽑아오셨어요? 짜잔. 뭐라고 썼어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걸 직접 뽑아오신 거예요? PD가 17년에 해낸 가장 베스트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박근혜 신화를 몰락시키다. 제가 이제 정권 교체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한 의원이 안민석 의원. 아니 뭐 국민들이 한 거고요. 에이, 안민석 의원이 하니까 우리가 쫓아갔죠. 이게 이 역사적인 의미를 동학혁명 이후에 123년 만에 최대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동학혁명 때는 우리 민초들이 손에 죽창을 들었지만은 이번에 촛불혁명에서는 죽창 대신에 뭘 들었죠? 촛불 들었죠. 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탄핵 파면이 뭐 법률적인 요구라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은 몰아낸 거죠, 그죠? 예, 국민들이 촛불 들어서 구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20회 이상의 촛불을 들면서도 평화 시위로 그래서 세계인들이 아주 감동하고 놀라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국정농단에 됐을 때 세계에서 우리를 아주 비하하고 우습게 봤어요. 야, 이런 뭐 나라가 다 있나. 그랬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세계인들이 야 정말 위대한 국민이다. 그래서 에버트 평화상도 받았고요.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촛불혁명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지금 가열찬 적폐와의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책선전 주진우 주 기자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세월호 끝나고 그 참사 터지고 났을 때도 저거 시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니길 바랬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일까? 뭐 믿고 싶지 않았죠. 뭐 기사를 쓰면서도 취재를 하면서도 이게 설마 한 측면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그 수준이 국가를 다스리거나 정책 결정을 할 만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청와대에서 주로 출근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아서 멍이 생기면 멍을 빼는 주사를 또 맞고 아이고. 그래 계속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를 보고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갇혀 있는데 그리고 구조를 못해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머리를 만지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만져서 멍든 주사를 빼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정말 절망하게 됐죠. 김용민 PD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날 때 어떤 측면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장 충격받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일단 그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요. 7시간 후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아니 구명 그 조끼를 입고도 찾지 못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완전히 그 3차원의 세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전 그때 직감을 했거든요. 이건 뭐 그분이 상황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예.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무척 그 처음에 암만 형제지간에 의의가 안 좋아도 저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근에 그 음원 파일 나온 거 봤더니 사실이라면 박지만 씨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어떤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이다라는 뭐 확신을 갖게 됐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그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앉혀놓고 막 한번 야단쳤잖아요. 그분이 30분 이상 뭘 못한다. 창조경제 이야기했다고 그러길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박근혜 이재용 이제 청와대 독대했을 때 이게 청문회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5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의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2015년 7월 15일 날 만나갖고 그 처음 만났다고 하는 두 번째 만날 때 아닌가? 대구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니 대구에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뭔 말씀을 하면은 1시간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한 80%될 거예요. 예. 정호성이라고 자기 예. 측근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근데 그 비서관인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서 다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녹음을 했군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오신용이 아니에요?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받아줬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 적자 계속 적고 있잖아요. 그게 적자 생존인데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지시사항인지 몰라서 그래서 녹음을 해놓은 그래서 거예요? 녹음했어요. 근데 다시 들어보려고? 네, 다시 듣고 그 지시를 하나씩 예. 그 이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라.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최순실한테 물어보라는 그렇게 계속 조언이 아니죠. 녹음 내용의 대부분이 최순실한테 물어봐라. 네. 최 선생님 뭐라고 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시를 받아요. 최순실한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최순실을 오랫동안 제가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의 지적 능력은요. 돈 많은 그냥 동네에서 목소리 큰 아주머니세요. 예. 식당 가면 매일 싸우고 어디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자리 나쁘다 뭐 여기 안 닦았다고 소리를 마구 지르고 나서 나올 때 팁으로 5만 원 주시고 나와서 발레 하시는 아저씨한테는 3,000원 가지고 싸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저희 그분한테 권력을 이임해서 그분이 국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셨어요. 초창기에 이게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최순실은 강남에 가면 최순실을 아는 사람들이 국정농단했다 그러면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걔가? 네. 신문을 읽거나 어디에 지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그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가 작년에 10월에 막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 주진우 기자가 직접 그 라이브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하면서도 의심스러웠던 거죠.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13년 2월 중순 2월 17일인가요? 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정호성, 최순실, 박근혜 세 사람이 3자 녹음한 녹취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최순실 그러니까 취임식 관련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공동의 그런 권력적인 관계로서 정호성이한테 뭘 지시를 해요. 두 사람이 이거 좀 알아봐라 이거 어떠냐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관계가 최순실이가 시키는 그리고 박근혜가 정호성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좀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예, 그런 정권 변화가 있는 것 초기에는 최순실도 조금 조심했어요. 정권 초기. 네, 정권 초기에 조심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때만 해도 정윤회 씨가 전면에 있었고요. 대신 최순실 씨는 목욕탕에서 매일 싸우는 매일 네.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윤회 씨가 처음에는 이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를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다 꾸렸어요. 누구를 보내고 수석으로 누구를 보내고 장관을 누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윤회 씨가 세팅이 끝나는 이후에 정윤회 씨가 아웃되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권력을 다 틀어쥐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주 기자님 2014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계일보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예, 정윤회 문건 그거 나오고 저하고 그 주진우 기자가 만난 게 2015년 1월쯤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그 사실이냐 전문건이 박지만이가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박지만은 이미 아웃됐다. 그럴 때 정윤회 최순실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럼요. 2007년에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2001, 2년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됐잖아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이 폭력 사건의 배우로 그 폭력 사건에 돈을 대주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그 입방아에 오른 사람은 박지만 씨였으나 이 사람 뒤에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궁금한 거. 그때부터. 예, 2001년이나 2002년에 그때는 박근영과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네. 그다음 박근영,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박근혜가 다른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 6년 넘어가면서 박지만이가 박근혜 쪽으로 또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그때는 새누리당 대표, 그렇죠. 나라당 네. 대표였고 정치적 기반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이나 뭐 재단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유경재단 싸움하면서 그쪽으로 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 소유로 돼 있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영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MBC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이 있는데 원래는 유경재단에서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여기서 먹고 살고 예. 나머지는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정치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그리고 아하. 그다음에 힘이 세지고 하면서 박지만 씨가 갑자기 박근혜 씨한테 붙습니다. 예. 그때 지인가 그것도 주고 그럴 때인가요? 이지는 그 전에 줬죠. 그 전에 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상태였는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박근혜와 박지만이 한 배를 타면서 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뒤에 그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다. 네, 그때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 폭력배들을 지휘하고 뒤에서 그 조종하는 데도 알겠습니다. 정윤회 씨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재민님, 이 사랑스러운 요물들 너무 좋으다. 깔때기들의 대전쟁. 크크크. 정임성님, 2017 촛불에 해낸 것 제목 죽이네요. 자, 박정희, 박근혜 신화가 무너졌다. 예. 신화가 끝났다. 자, 이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요? 예. 아까 많이 드셨잖아. 이제 20%쓸 때가 됐어. 여기는 질문이 아주 구체적인데 뭐 한 역사를 통째로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다 정리되셨죠? 정리됐습니까? 예, 정리됐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지만 사실은 지난해 올해 11월 14일이 예. 박정희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 아니에요. 예. 그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올 11월에 그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예. 국정교과서를 헌정하려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쓰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사실 박정희 시대 종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 과연 그분이 대통령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 유산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분치를 해서 박근혜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 혹은 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뭐 공동체가 있는 사회 그리고 예. 경제 성장과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유함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뭐 박근혜, 최순실 이런 사람들만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게요. 언론이
이 분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예. 박근혜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다면은 누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음. 이런 세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워낙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예. 언론을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언론의 분질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그 큰 공헌을 한 게 정봉주의 정치쇼라고 얘기하기를 김용민. 바라실 텐데. 예. 김용민의 팟캐스트 아 그렇습니까? 브리핑 예. 기사를 안 보는 분들에게 기사를 들려주잖아요. 아, 제 입으로 그런 얘기. 나 이거 정말 참. 자, 그래서 우리 그 김용민 PD가 정리했듯이 박근혜, 박정희는 몰라겠지만 그 뿌리를 뽑지 않게 되면 특히 언론계 같은 곳에 뿌리를 뽑지 않게 되면 네. 적폐 세력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에 다 우리가 뭐 이런 예.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했었어요, 40년 전에. 예.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요. 자,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두 번째 주진우 기자님 자, 들어주시죠. 같이 읽어주세요. 예. 짠짠. 촛불 적폐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다. 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아까 말했듯이 언론에서 호도하고 거짓 선동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넘어왔었어요.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친일파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친일파 청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빨갱이다. 빨갱이다. 이거 정치 공세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넘어갔는데 촛불을 들어서 이 적폐 세력을 낱낱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아하. 사실 검찰 박근혜와 이재용을 최순실을 구속시킨 검찰은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충직한 개 역할을 했던 정치 검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촛불을 들고 야 너희들도 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 검사들도 하나씩 둘씩 깨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사람들도 촛불이 두려워서 민심이 두려워서 이 적폐 세력을 드러내고 도려낸 거지 이 사람들이 똑바로 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 이거는 촛불의 힘은 온 사회를 환하게 밝혀서 특히 부패하고 더러운 집단들이 이 올바로 이제 순기능 하도록 그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폐 세력의 실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네. 아직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저기 아직 예.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었을 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밑에 국가장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호도해가면서 적폐 세력을 보호하려고 있는 사법부의 세력이 남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끝까지 진실을 묻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그 거짓 보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류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정치인들 우리 그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 뭐 정치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 자신의 이익, 자신의 주사, 자신의 드라마 그리고 자신의 돈을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서야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갖지 않으면 그 세력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댓글 김 부자님, 안민석 의원님 사랑합니다. 주진우 기자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김엄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봉도사님 싫어합니다. 자, 장킴님 새우살에 물꼬를 트신 분들 다 모이셨어요.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화이팅 보냅니다. 새우살에 물꼬를 트신 분들은 우리가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주님 네 분 이 시대의 진정한 등불들이십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이들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건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제일 처음 정유라 문제를 2014년에 제기했고 그랬죠? 그 정유라를 세상에 등장시켰고 이대 졸업생과 학생들이 미래대학인가요? 그 미래대학교 설립 문제를 갖고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데모할 때도 어느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 않을 때
오로지 전국가 왜 나오지? 오로지 팟캐스트 몇 군데서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계속 혼자서 이거 정유라 부정 입학이다. 그리고 승마협회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적폐 세력 중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세력 행위 꼽으시면 그 그냥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밝혀졌거든요. 지금요. 어. 오. 저는 뭐 그 정도로 보는데요. 결국 돈을 다 뺏으러 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 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밉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열쇠를 비밀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 기자하고 우리가 독일을 몇 차례 가면서 최순실을 도왔던 그 은닉 재산을 숨기는데 조력을 했던 사람들을 쭉 만나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 삼성 출신의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우리가 집 앞까지 여러 분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제 멀쩡하게 뭐 밖에서 회식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몸이 아파서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전화도 안 받고 하는 예. 그런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저는 이제 청문위원 자격이었거든요. 주진우는 저희 수행원 자격이었고요. 어. 왜 우리를 피할까? 그 다음에 이 뭐 부장판사 이재용의 재판을 처음 했던 사람 예. 판사 뭐 제가 이야기해서 그 다음 날 받겠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우병우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인데 그 삼성의 유럽 지사장이었다. 아니. 그분 아닌가요? 이재용의 3월달에 이재용의 뇌물 재판의 주심 판사가 예. 이모라는 주심 판사가 문제 제기해서 바뀌었죠. 하루 만에 바뀌었죠. 근데 그 이제 장인이라는 사람이 뭐 연락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하는 놈이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주 만나주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항상 아바타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문화계를 돈 빼먹기 위해서 차은택 내세우고 체육 쪽은 김종 내세우고 승마 아바타가 박원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원호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은요, 전화 주진우 기자가 연락하면은 갑상선화 그거라고 말을 못 한대요. 이제 특검 가가지고 진술 다 하고 왔는데. 박원호가 이번에 진술 많이 했어. 예. 특검 도우미가 됐어요. 또. 근데 제가 연락하면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딴 사람 통해 가지고 아내님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피하고 있는 거죠. 아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특검조차도 전혀 손을 건드리지 못했지만은 가장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무기 쪽의 거래. 저는 여기 아바타를 내세웠다고 하면은 최순실이가 무기에 손 안 댔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최순실이가 무기에 손을 안 댔다고 그러면 최순실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무기에 손을 댔다고 보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최순실이가 내세운 아바타가 누구였겠습니까? 무기 손대기 위해서. 김아무개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노승일 부장이 예.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정치조에 나서 처음 하고 이거 낚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독일에서 누구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했더니 예. 정유라가 노승일 부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모르고요. 우리 아빠 정윤회 씨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은 김관진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무기에 그분이 아바타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한 7, 8년 동안 이렇게 장관 안보실장을 했던 거 아닌가? 댓글보다 저는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게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관진이 하는 김에서 한번 다 까보자고 그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 구속됐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군의 정치 개입을 방조하고 지시한 혐의로. 사실 군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보다 훨씬 무겁게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무겁게 다스려야 돼요. 군이 정치에 나서면 그게 쿠데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군의 중립성을 얘기하는 건 헌법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론도 바뀌지 않고 아무런 사정 법리도 변경도 없이. 예, 사정 변경 없이 며칠 만에 구속적부심이라는 거의 사문화된 예. 내용을 그런 절차를 가지고 와서 김관진을 끄집어냅니다. 인간빈을 끄집어냅니다. 신광열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그분은 지금 영장 판사들을 다 컨트롤하고 하고 있고. 아 그래요? 형사수석은요. 예. 전체 그 형사의 탑이에요, 탑. 지금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수석부장 판사가 직접 나섰는데 그 구속된 사람을 끄집어낼 만큼 굉장히 다급했었어요. 아. 그 김관진은 이명박 박근혜 때 그 국방부 장관을 했지만 국방부 장관보다 예. 이 무기 거래나 이런 돈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그 수구 그다음에 이 정권의 핵심과도 다 있는 부분이어서 절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제가 아까 그 갑상선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선까지는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전립선 암 얘기 말았습니다. 자, 일부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마지막 김용민 PD가 뽑은 17년 촛불이 해낸 것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자 짠짠. 나를 보여줘야 돼요. 예. 자, 김용민 PD가 뽑은 그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촛불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다. 뭐 공영방송이 이제- 그들이 돌아왔다 최승호. 예. 공영방송이 상징적이긴 한데 지금 요즘 우리 언론 예. 기자들 아주 순환 시대입니다. 음. 뭐 아무도 기자를 두둔해 주질 않아요. 심지어 지난 세월에 해직으로 고통받은 언론인들도 이거 기계적 중립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당신들 그 기계적 중립으로 도대체 지금까지 역사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느냐라고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 노골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언론에 대해서 비토하고 또 이렇게 규탄하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요. 사실 박근혜라는 사람을 그렇게 포장시켜가지고 대통령까지 앉히게 만들었으니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몇십 년 동안 사기친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예. 그 언론들이 이제 드디어 눈이 트인 우리 국민들에게 스마트해진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이제 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 기자님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요 얘기 짧게만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여의도에 도는 소문이 자유한국당에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까지 이 그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이 수사망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 정도로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적폐 많아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좀 정리하고요. 지금 페이스북 댓글 로이로사님 돈 안 먹는 바보들 존경합니다. 정영수님 나쁜 짓은 언젠가 걸려요. 착하게 살아야 해요. 의원님 예, 착하게 살래. 무서워요. 어영선님 기자님은 늘 무섭게 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시길 간청합니다. 자, 주 기자님과 김용민 PD님 둘 다 방송과 언론에 계신 분들인데 공영방송이 돌아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공영방송이 이제 어떤 지배 구조냐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그런 방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가 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원이. 전체가 다 주인이고 그렇다면 민주적 공영방송에 대한 그런 철학과 또 그 철학에 부응하는 그런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파성을 띠면서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국가적 비극이 있었을 때도 이건 뭐 일방적으로 권력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또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침몰한 것은 공영방송도 침몰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어요. 예. 근데 우리 진짜 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예. 화요일 날 PD 수첩이 MBC 방영이 됐는데 사장이 바뀌었다고 시청률이 2배로 뛰어요. 너무 놀라서 그때 같은 시간대 제가 다른 종편에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률 반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예능에 의해서 날라가면 좀 기분이 나쁠 텐데 PD 수첩이 다 가져갔어요. MBC. 예.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목말라 했던가. 언론이 바로 서면 그 박근혜나 최순실의 국정농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욕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MBC를 망가뜨리고 KBS를 망가뜨렸습니다. 네. KBS 지금 방송법을 날치기로 그 계약하고 그리고 완전 장악하고 자기네들 비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은 종북 세력. 그 다음에 저 뭐지 시체 장사한다고 계속했었죠. 그런데 지금 KBS에서 2달 넘게 파업에 나서서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껏 언론이 잘못해서 그냥 싸늘하게 야 니네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MBC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KBS도 돌아오도록 응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반성하고 똑바른 기자의 길, 똑바른 PD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MBC의 자기 반성 특별기획 다큐를 봤는데 PD 수첩이 한때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탐사 보도 최고의 PD 저널리즘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죠. 15%가 넘어간 적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로는 제보가 거의 쓸만한 제보가 거의 안 들어오고 반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그 PD 수첩의 몫의 그 모든 제보량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도 이거 뭐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 예, 제가 오늘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MBC 시선 집중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잠시 양지열 변호사가 하고 있죠. 이제 언론 책임을 국정농단 이야기하지만은 요거 이제 마지막 일부에서요. 저는 이제 국회 제가 좀 굉장히 후회되고 통탄스러운 게 작년에 탄핵하는 그 시점에 국민 분위기가 촛불로 확 타오를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직을 던져서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도 조기 총선을 치러서 국회 권력 구조를 확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이 그걸 못했던 게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121명인데 100명이 사표를 내고 정세균 의장이 그걸 받아들이면 100명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이 의결 정족수가 반이 아니라 그 3분의 2인 게 있기 때문에 100명이 사표를 냈으면 국회는 해산입니다. 해산하고 재선거 치러야죠. 재선거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선 때.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탄핵이 됐음에도 또 헌재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질까 이제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작년에 촛불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대통령 원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은 오늘도 필요 없다. 오늘 하루라도 필요 없으니 바로 끌어내려야 된다고 함성을 질렀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가서도 통과되지도 않고요. 뭘 얘기하고 책임 총리제니 뭐니 말했어요. 근데 이 집단지성 이 촛불의 힘이 정치인도 밀어 제낀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뭐 상식과 원칙이 거의 통하지 않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탄핵에 동의하고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목청을 높였던 게 거의 불가능처럼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거 무슨 방송이냐면서 질문 많이 보내시는데요. 2017년을 보내면서 SBS 정봉주의 정치쇼 러브 FM에서 준비했습니다.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인데 평상시에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토요일은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그만하고 의원님.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방송해도 되는 거예요? 6시에는 김용민의 뉴스 아니, 브리핑. 가만 있어봐. 방송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게 지금 그때는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내용이- 방송국에 나와도 되는 거야 지금? 설명을 좀 해줘야지. 뭐야 지금? 얘기를 좀 들어봐. 이 내용이 이따 편집해고 나갈 때는 10%밖에 안 나가요. 나머지 음악만 나가요.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해줘야지. 저는 진짜 텔레비 하는 줄 알고서 이렇게 이 코디 이 옷까지 찾아가지고 왔어요. 나 지금 부끄러워 죽겠어요. 자, 이 방송은 29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요? 나가요. 다 통편- 편집되고 이제 10%만 나갑니다. 네. 송편지게 아픔이 있어가지고 저는. 자, 그 김영민 PD님, 예. MBC 예. 최승호 사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신뢰 회복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하다. 1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참 좋은 분들인지 깨어 있지.
뭐 좋은 분 아닙니까? 좋은 분. 아니 이게 항상 그 진정성 있게 이게 뭐 언론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사명과 본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런 저널리스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언제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또 혁신된 그런 방송을 낸다면은 사실 뭐 1년이 뭡니까? 보름 한 달이 예, 알겠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름은 너무 빠르다. 보름 너무 예. 빠른가? 예. 보름은 좀 빨라요. 또 주류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정치인들 우리 그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 뭐 정치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 자신의 이익, 자신의 주사, 자신의 드라마 그리고 자신의 돈을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서야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갖지 않으면 그 세력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 댓글 김 부자님, 안민석 의원님 사랑합니다. 주진우 기자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김엄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봉도사님 싫어합니다. 자, 장킴님 새우살에 물꼬를 트신 분들 다 모이셨어요.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화이팅 보냅니다. 새우살에 물꼬를 트신 분들은 우리가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주님 네 분 이 시대의 진정한 등불들이십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이들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건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제일 처음 정유라 문제를 2014년에 제기했고, 그랬죠? 그 정유라를 세상에 등장시켰고, 이대 졸업생과 학생들이 미래대학인가요? 그 미래대학교 설립 문제를 갖고 10,000명 가까이 모여서 데모할 때도 어느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 않을 때, 오로지 전국가 왜 나오지? 오로지 팟캐스트 몇 군데서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계속 혼자서 이거 정유라 부정 입학이다. 그리고 승마협회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적폐 세력 중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세력 행위 꼽으시면 그 그냥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밝혀졌거든요. 지금요. 어. 오. 저는 뭐 그 정도로 보는데요. 결국 돈을 다 뺏으러 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 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밉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열쇠를 비밀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 기자하고 우리가 독일을 몇 차례 가면서 최순실을 도왔던 은닉 재산을 숨기는데 조력을 했던 사람들을 쭉 만나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 삼성 출신의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우리가 집 앞까지 여러 분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제 멀쩡하게 뭐 밖에서 회식하고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몸이 아파서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전화도 안 받고 하는 예. 그런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저는 이제 청문위원 자격이었거든요. 주진우는 저희 수행원 자격이었고요. 왜 우리를 피할까? 그 다음에 이 뭐 부장판사 이재용의 재판을 처음 했던 사람 예. 판사 뭐 제가 이야기해서 그 다음 날 받겠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우병우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인데 그 삼성의 유럽 지사장이었다. 아니. 그분 아닌가요? 이재용의 3월달에 이재용의 뇌물 재판의 주심 판사가 예. 이모라는 주심 판사가 문제 제기해서 바뀌었죠. 하루 만에 바뀌었죠. 근데 그 이제 장인이라는 사람이 뭐 연락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하는 놈이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주 만나주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최순실이가 항상 아바타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문화계를 돈 빼먹기 위해서 차은택 내세우고 체육 쪽은 김종 내세우고 승마 아바타가 박원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원호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은요. 전화 주진우 기자가 연락하면은 갑상선암 그거라고 말을 못 한대요. 이제 특검 가가지고 진술 다 하고 왔는데. 박원호가 이번에 진술 많이 했어. 네.
특검 도우미가 됐어요. 또. 근데 제가 연락하면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딴 사람 통해 가지고 아내님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피하고 있는 거죠. 아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특검조차도 전혀 손을 건드리지 못했지만은 가장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무기 쪽의 거래. 저는 여기 아바타를 내세웠다고 하면은 최순실이가 무기에 손 안 댔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최순실이가 무기에 손을 안 댔다고 그러면 최순실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무기에 손을 댔다고 보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최순실이가 내세운 아바타가 누구였겠습니까? 무기 손대기 위해서. 김아무개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노승일 부장이 예.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정치조에 나서 처음 하고 이거 낚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독일에서 누구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했더니 예. 정윤아가 노승일 부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모르고요. 우리 아빠 정윤회 씨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은 김관진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무기에 그분이 아바타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한 7, 8년 동안 이렇게 장관 안보실장을 했던 거 아닌가? 댓글보다 저는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게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관진이 싸는 김에서 한번 다 까보자고 그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 구속됐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군의 정치 개입을 방조하고 지시한 혐의로. 사실 군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영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MBC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 유경재단이 있는데 원래는 유경재단에서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가 여기서 먹고 살고 예. 나머지는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정치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그리고 아하. 그다음에 힘이 세지고 하면서 박지만 씨가 갑자기 박근혜 씨한테 붙습니다. 예. 그때 지인가 그것도 주고 그럴 때인가요? 이지는 그 전에 줬죠. 그 전에 그 전에 줬고. 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상태였는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박근혜와 박지만이 한 배를 타면서 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뒤에 그때부터도 계속 알고 있었다. 네 그때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 폭력배들을 지휘하고 뒤에서 그 조종하는데도 알겠습니다. 정윤회 씨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재민님, 이 사랑스러운 요물들 너무 좋으다. 깔때기들의 대전쟁. 크크크. 정임성님, 2017 촛불에 해낸 것 제목 죽이네요. 자, 박정희 박근혜 신화가 무너졌다. 예. 신화가 끝났다. 자, 이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요? 예. 아까 많이 드셨잖아. 이제 20% 쓸 때가 됐어. 여기는 질문이 아주 구체적인데 뭐 한 역사를 통째로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다 정리되셨죠? 정리됐습니까? 예, 정리됐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지만 사실은 지난해 올해 11월 14일이 예. 박정희 태어난 지 100년 되는 100년. 해 아니에요. 예. 그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올 11월에 그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예. 국정교과서를 헌정하려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쓰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사실 박정희 시대 종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 과연 그분이 대통령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 유산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분치를 해서 박근혜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 혹은 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뭐 공동체가 있는 사회 그리고 예. 경제 성장과 어떤 삶에 어떤 그런 부유함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뭐 박근혜, 최순실 이런 사람들만 주목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게요. 언론이 이 분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예. 박근혜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다면은 누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음. 이런 세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워낙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예. 언론을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언론의 분질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서 가장 그 큰 공헌을 한 게 정봉주의 정치쇼라고 얘기하기를 김용민. 바라실 텐데. 예. 김용민의 팟캐스트 아 그렇습니까? 브리핑 예.
기사를 안 보는 분들에게 기사를 들려주잖아요. 아, 제 입으로 그런 얘기. 나 이거 정말 참. 자, 그래서 우리 그 김용민 PD가 정리했듯이 박근혜, 박정희는 몰락했지만 그 뿌리를 뽑지 않게 되면, 특히 언론계 같은 곳에 뿌리를 뽑지 않게 되면 네. 적폐 세력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거에 다 우리가 뭐 이런 예.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했었어요, 40년 전에. 예.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요. 자,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두 번째, 주진우 기자님 자, 들어주시죠. 같이 읽어주세요. 예. 짠짠. 촛불 적폐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다. 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아까 말했듯이 언론에서 호도하고 거짓 선동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넘어왔었어요.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친일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친일파 청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빨갱이다, 빨갱이다, 이거 정치 공세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넘어갔는데, 촛불을 들어서 이 적폐 세력을 낱낱이 비추기 시작한 거죠. 아하. 사실 검찰, 박근혜와 이재용을, 최순실을 구속시킨 검찰은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충직한 개 역할을 했던 정치 검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촛불을 들고 야, 너희들도 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 검사들도 하나씩 둘씩 깨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사람들도 촛불이 두려워서, 민심이 두려워서 이 적폐 세력을 드러내고 도려낸 거지, 이 사람들이 똑바로 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 이거는 촛불의 힘은 온 사회를 환하게 밝혀서 특히 부패하고 더러운 집단들이 이 올바로 이제 순기능 하도록 그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폐 세력의 실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네. 아직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저기 아직 예.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었을 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밑에 국가장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호도해가면서 적폐 세력을 보호하려고 있는 사법부의 세력이 남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끝까지 진실을 묻고, 그리고 자기네들 그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그 거짓 보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오늘 아침에 예. 정유라 집에 갔다 왔어요. 주진우 기자가 아까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정유라 위로 해주려고. 정유라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주진우거든요. 예. 그래서 주진우 이제 결자 해지하자.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 제가 잘 또 설득하면, 제 이야기는 잘 들어요. 예. 그래서 갔는데 한남동이요? 아니죠. 거기 신사동인가? 그 정도인데. 지난번에 그 강도 들었던. 근데 이제 신변 요청 경찰에 했다가 그거를 해제를 스스로가 또 시켰더라고요. 어허. 시켜서 정유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야기는 또 이따가 여러분들 자세 봐서 해드릴게요. 예. 자, 올해가 촛불 혁명 원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주제는 SBS 러브의 패밀리가 뽑은 2017년 촛불이 해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민석 의원님 뭘 뽑아 오셨어요? 짜잔. 뭐라고 썼어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이걸 직접 뽑아 오신 거예요? PD가 17년에 해낸 가장 베스트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박근혜 신화를 몰락시키다. 제가 이제 정권 교체를 시킨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한 의원이 안민석 의원. 아니 뭐 국민들이 한 거고요. 에이, 안민석 의원이 하니까 우리가 쫓아갔죠. 이게 이 역사적인 의미를 동학혁명 이후에 123년 만에 최대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동학혁명 때는 우리 민초들이 손에 죽창을 들었지만은 이번에 촛불혁명에서는 죽창 대신에 뭘 들었죠? 촛불을 들었죠. 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고 탄핵 파면이 뭐 법률적인 요구라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은 몰아낸 거죠, 그죠? 예, 국민들이 촛불 들어서 구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20회 이상의 촛불을 들면서도 평화 시위로 그래서 세계인들이 아주 감동하고 놀라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국정농단에 됐을 때 세계에서 우리를 아주 비하하고 우습게 봤어요. 야, 이런 뭐 나라가 다 있나. 그랬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세계인들이 야, 정말 위대한 국민이다. 그래서 에버트 평화상도 받았고요.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촛불 혁명,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지금 가열찬 예. 적폐와의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책선전. 주진우 주 기자님, 그런데 그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세월호 끝나고 그 참사 터지고 났을 때도 저거 시술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니길 바랬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일까? 뭐 믿고 싶지 않았죠. 뭐 기사를 쓰면서도 취재를 하면서도 이게 설마 한 측면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그 수준이 국가를 다스리거나 정책 결정을 할 만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예. 청와대에서 주로 출근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앉아서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아서 멍이 생기면 멍을 빼는 주사를 또 맞고 아이고. 그래 계속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를 보고 아이들이 차디찬 바닷물에서 그 갇혀 있는데 그리고 구조를 못해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머리를 만지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주사 맞고 그다음에 주사를 만져서 멍든 주사를 빼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정말 절망하게 됐죠. 김용민 PD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날 때 어떤 측면이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장 충격받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일단 그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요. 그 7시간 후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아니 구명 그 조끼를 입고도 그 찾지 못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완전히 그 3차원의 세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전 그때 직감을 했거든요. 이건 뭐 그분이 상황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예.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 박지만 씨가 했던 얘기가 무척 그 처음에 암만 형제지간에 의의가 안 좋아도 저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근에 그 음원 파일 나온 거 봤더니 사실이라면 박지만 씨가 뭐라 그랬냐면 누나는 최태민이나 최순실을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최면에 걸린 사람 같다.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어떤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이다라는 뭐 확신을 갖게 됐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그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앉혀놓고 막 한번 야단쳤잖아요. 그분이 30분 이상 뭘 못한다. 창조경제 이야기했다고 그러길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박근혜 이재용 이제 청와대 독대했을 때 이게 청문회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재용 회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창조경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5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의 깊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2015년 7월 15일 날 만나갖고 그 처음 만났다고 하는 두 번째 만날 때 아닌가? 대구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니 대구에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 말씀을 하면은 1시간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한 80%될 거예요. 예. 정호성이라고 자기 측근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근데 비서관인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서 다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했군요.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오신용이 아니에요?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받아줬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 적자 계속 적고 있잖아요. 그게 적자 생존인데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지시사항인지 몰라서 그래서 녹음을 해놓은 그래서 거예요? 녹음했어요. 근데 다시 들어보려고? 네, 다시 듣고 그 지시를 하나씩 예. 그 이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라.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최순실한테 물어보라는 그렇게 계속 조언이 아니죠. 녹음 내용의 대부분이 최순실한테 물어봐라. 네. 최 선생님 뭐라고 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시를 받아요. 최순실한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최순실을 오랫동안 제가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의 지적 능력은요. 돈 많은 그냥 동네에서 목소리 큰 아주머니세요. 예. 식당 가면 매일 싸우고 어디 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자리 나쁘다 뭐 여기 안 닦았다고 소리를 마구 지르고 나서 나올 때 팁으로 5만 원 주시고 나와서 발레 하시는 아저씨한테는 3천 원 가지고 싸우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저희 그분한테 권력을 이임해서 그분이 국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셨어요. 초창기에 이게 국정농단 사태 터졌을 때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최순실은 강남에 가면 최순실을 아는 사람들이 국정농단했다 그러면 믿질 않았다는 네. 거예요. 걔가? 네. 신문을 읽거나 어디에 지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그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가 작년에 10월에 막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 주진우 기자가 직접 그 라이브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하면서도 의심스러웠던 거죠.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권력 관계가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13년 2월 중순 2월 17일인가요? 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정호성, 최순실, 박근혜 세 사람이 3자 녹음한 녹취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최순실 그러니까 취임식 관련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대화였는데 그때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공동의 그런 권력적인 관계로서 정호성이한테 뭘 지시를 해요. 두 사람이 이거 좀 알아봐라 이거 어떠냐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관계가 최순실이가 시키는 그리고 박근혜가 정호성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좀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그런 정권 변화가 초기에는 최순실도 조금 조심했어요. 정권 초기. 네, 정권 초기에 조심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때만 해도 정윤회 씨가 전면에 있었고요. 대신 최순실 씨는 목욕탕에서 매일 싸우는 매일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윤회 씨가 처음에는 이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를 정윤회 씨, 최순실 씨가 다 꾸렸어요. 누구를 보내고 수석으로 누구를 보내고 장관을 누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윤회 씨가 세팅이 끝나는 이후에 정윤회 씨가 아웃되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권력을 다 틀어쥐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주 기자님 2014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계일보에서 이런 정윤회 문건. 정윤회 문건 그거 나오고 저하고 그 주진우 기자가 만난 게 2015년 1월쯤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그 사실이냐 전 문건이 박지만이가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박지만은 이미 아웃됐다. 그럴 때 정윤회 최순실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럼요. 2007년에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2001, 2년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됐잖아요.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계속 있었는데 이 폭력 사건의 배우로 그 폭력 사건에 돈을 대주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그 입방아에 오른 사람은 박지만 씨였으나 이 사람 뒤에 최순실과 정윤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궁금한 거. 그때부터. 예, 2001년이나 2002년에 그때는 박근영과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네. 그다음 박근영, 박지만이 한 편이었고, 박근혜가 다른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5년, 6년 넘어가면서 박지만이가 박근혜 쪽으로 또 붙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그때는 새누리당 대표, 그렇죠. 나라당 네. 대표였고 정치적 기반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이나 뭐 재단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유경재단 싸움하면서 그쪽으로 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유경재단 원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 소유로 돼 있어 정치계보다 훨씬 무겁게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무겁게 다스려야 돼. 군이 정치에 나서면 그게 쿠데타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군의 중립성을 얘기하는 건 헌법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론도 바뀌지 않고 아무런 사정 법리도 변경도 없이. 예, 사정 변경 없이 며칠 만에 구속적부심이라는 거의 사문화된 예. 내용을 그런 절차를 가지고 와서 김관진을 끄집어냅니다. 임관빈을 끄집어냅니다. 신광열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그분은 지금 영장 판사들을 다 컨트롤하고 하고 있고. 아 그래요? 형사수석은요. 예. 전체 그 형사의 탑이에요, 탑. 지금 박근혜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건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수석부장 판사가 직접 나섰는데 그 구속된 사람을 끄집어낼 만큼 굉장히 다급했었어요. 아. 그 김관진은 이명박 박근혜 때 그 국방부 장관을 했지만 국방부 장관보다 예. 이 무기 거래나 이런 돈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그 수구 그다음에 이 정권의 핵심과도 다 있는 부분이어서 절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제가 아까 그 갑상선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선까지는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전립선 암 얘기 말았습니다. 자, 일부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마지막 김영민 PD가 뽑은 17년 촛불이 해낸 것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자 짠짠. 나를 보여줘야 돼요. 예. 자, 김영민 PD가 뽑은 그 2017년 촛불이 해낸 것 촛불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다. 뭐 공영방송이 이제- 그들이 돌아왔다 최승호. 예. 공영방송이 상징적이긴 한데 지금 요즘 우리 언론 예. 기자들 아주 순환 시대입니다. 음. 뭐 아무도 기자를 두둔해 주질 않아요. 심지어 지난 세월에 해직으로 고통받은 언론인들도 이거 기계적 중립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당신들 그 기계적 중립으로 도대체 지금까지 역사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느냐라고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 노골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언론에 대해서 비토하고 또 이렇게 규탄하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요. 사실 박근혜라는 사람을 그렇게 포장시켜가지고 대통령까지 앉히게 만들었으니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몇십 년 동안 사기친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예. 그 언론들이 이제 드디어 눈이 트인 우리 국민들에게 스마트해진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이제 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 기자님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요 얘기 짧게만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여의도에 도는 소문이 자유한국당에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까지 이 그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이 수사망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이 도는데 그 정도로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적폐 많아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좀 정리하고요. 지금 페이스북 댓글 로이로사님 돈 안 먹는 바보들 존경합니다. 정영수님 나쁜 짓은 언젠가 걸려요. 착하게 살아야 해요. 의원님 예, 착하게 살래. 무서워요. 어영선님 기자님은 늘 무섭게 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시길 간청합니다. 자, 주 기자님과 김영민 PD님 둘 다 방송과 언론에 계신 분들인데 공영방송이 돌아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공영방송이 이제 어떤 지배 구조냐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그런 방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가 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원이. 전체가 다 주인이고 그렇다면 민주적 공영방송에 대한 그런 철학과 또 그 철학에 부응하는 그런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파성을 띠면서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국가적 비극이 있었을 때도 이건 뭐 일방적으로 권력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또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침몰한 것은 공영방송도 침몰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어요. 예. 근데 우리 진짜 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예. 화요일 날 PD 수첩이 MBC 방영이 됐는데 사장이 바뀌었다고 시청률이 2배로 뛰어요. 너무 놀라서 그때 같은 시간대가 제가 다른 종편에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률 반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다른 예능에 의해서 날아가면 좀 기분이 나쁠 텐데 PD 수첩이 다 가져갔어요. MBC. 예.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목말라 했던가. 언론이 바로 서면 그 박근혜나 최순실의 국정농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욕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MBC를 망가뜨리고 KBS를 망가뜨렸습니다. 예. KBS 지금 방송법을 날치로 그 계약하고. 그리고 완전 장악하고 자기네들 비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은 종북 세력 그 다음에 저 뭐지 시체 장사한다고 계속했었죠. 그런데 지금 KBS에서 2달 넘게 파업에 나서서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껏 언론이 잘못해서 그냥 싸늘하게 야 니네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MBC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KBS도 돌아오도록 응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반성하고 똑바른 기자의 길, 똑바른 PD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MBC의 자기 반성 특별기획 다큐를 봤는데 PD